예, 모두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시 30분이 되었으므로 잠시 후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기자 간담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기자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격려사를 해주실 예정이셨는데요. 의장님 앞에 일정이 조금 늦어지셔서 혹시 의장님 일정이 그 뒤에 본회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안 맞으시면 참석이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의장님께서 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이정진입니다. 더운 날에도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조사처에서는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에서 다루어질 정책 현안을 정리하여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기존의 양식에서 벗어나 질문 예시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그럼으로써 국정감사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300개 이슈 중에 51개의 주요 이슈를 정해서 51개의 결정적 질문이라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입법조사처의 국감보고서 발간에 응하여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님께서 보고서 소개 및 개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사처장 이관우입니다. 원래 앞부분에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이제 이 인사 말씀을 좀 해주기로 하셨는데 지금 오늘 오전 일정이 미국의 전직 하원 의원단 미팅이 있었고 이제 거기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여러 현안들이 발생해가지고 그 논의들이 조금 이제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앞에 일정이 좀 늦어지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기 직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가능하면 그 일정이 끝나는 대로 또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또 오후 일정이 본회의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오시는 대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올해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의 어떤 특징들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 다음에 김종훈 경제실장님이 해주시겠고요. 먼저 올해 개편 취지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의 예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편 취지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지금 해마다 2009년부터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처음으로 국정감사 정책 자료를 발간했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전년도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또 별도로 발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전년도의 처리 결과 평가 보고가 또 시정되지 않으면 또 그 다음에 또다시 지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국정감사 이슈 분석으로 2019년에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이 제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전체 이슈들 중에서 꼭 국정감사에서 다뤄줘야 할 정책 이슈를 다시 한번 엄선해서 중점 주제라는 별도의 권을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해 왔는데 올해 2025년도에 이 전체적인 보고서 체계를 다시 한번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가고 그리고 부제로 저희가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좀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전에 우리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가
문제점과 그리고 이제 대안 제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올해부터는 말 그대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편의 취지에 말씀드리면 우선은 양보다 질에 좀 집중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의 예를 들면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질문들을 이슈들을 뽑다 보니까 한 600개 정도의 그 질문들이 이슈들이 준비되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300개 수준으로 줄여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질적으로 이렇게 좀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꼭 다뤄야 할 핵심 쟁점만 300개를 집중해서 좀 엄선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배경 설명,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이슈를 다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가능한 한 좀 줄이고 통계와 사례 중심으로 현황을 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이슈를 발굴하는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많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말 그대로 이 현황과 통계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현안의 본질과 핵심을 지적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이 전체 300개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올해 핵심이 되어야 될 만한 정책 이슈를 정해가지고 결정적 질문이라고 해서 올해는 총 51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별도의 이런 색깔을 좀 달리하는 책자로 이렇게 별도로 발간되었는데 51개의 결정적 질문이라고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목차를 보시면 하나의 목차가 아니고 2개의 목차가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51개의 결정적 질문들은 대체로 보면 한 개 상임위 이외에 여러 상임위에서 복합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이슈들이 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목차가 제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이 주제별로 다시 한번 이렇게 목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개 결정적 질문들이 상임위별로는 어떤 의미가 있지만 또 그것이 통합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추가된 목록에는 여러분이 이 목록의 이 각각의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질문 예시 다음에 추가 요구 자료라고 별도의 또 한 꼭지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국정감사를 자료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은 자료를 잘 행정부에 요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 보고서에는 어떤 자료를 저희가 활용했는지라고 하는 부분 또 그리고 부처에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이런 결정적인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그동안에는 빠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추가 요구 자료라고 하는 목록을 별도로 제시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부처로부터 보통 부처들이 이런 자료들이 있어도 그 목록을 다 공개하지 않고 또 이렇게 미리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일별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추가로 꼭 받아보셔야 된다. 국정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51개 이 결정적 질문에 수록된 내용들을 보시면 재난도 칸막이식으로 대응한다 하나 하는 부분 이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개별 상임위에서만 다루어지게 되면은 자기 상임위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지적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올해 한번 같이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미국 통상 리스크 부분 그리고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관한 문제점들 그리고 100조 국민성장 펀드 와 AI 육성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엄선해서 다시 이 51개 결정적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서는 지금 한 질로 되어 있는데 총 4개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의 결정적 질문이 있고 나머지 세 권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분야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개편의 내용을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요.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예를 들면 도심지 집안 침하 대책 국민 안전 확보에 충분한가라고 하는 이슈를 보면 현황 및 문제점은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작년도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선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식의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개선 방안보다는 질문 예시와 추가 검토 자료라고 하는 두 가지 목록을 넣습니다. 그래서 현황 및 문제점은 생략을 하고요. 올해 바뀐 부분에 보시면 질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역별 집안 침하 위험도를 산정한 집안 침하 위험 지도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작성과 공개를 주저하고 있다. 침수 흔적도 홍수 위험 지도 등 유사 재해 지도는 공개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집안 침하 위험 지도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지 않는가? 근데 이것은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고, 정부 부처가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답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리고 나머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부 동분간선도로 경인, 경의, 경부선 등 지상도로 철도 지하 사업이 추진되면 장기간의 대교 지하 굴착이 시행될 것인데 현행 관리 체계로 집안 침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그 도심지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있고 한데, 지금 새로운 이렇게 이제 그 도심지의 개발 계획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인으로서 상하수도 간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절반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 관리를 지금 환경부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타 부처와 제대로 협의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저희가 먼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가 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과정일 텐데, 저희가 그 전에는 개선 방안만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올해는 강화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 검토 자료도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서 올해로 이렇게 오면서 우리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가 이렇게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사실은 그동안의 국정감사가 이런 질문들을 꽁꽁 감추고 있다가 보통 당일날 이렇게 보도자료로 내고 그다음에 당일날 이렇게 그 질문을 함으로써 약간 그동안에 한탕주의 국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판을 좀 받았죠. 저희가 정책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먼저 그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질문들을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함으로써 부처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을 아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답변을 가지고 우리 해당 상임위의 국회의원들께서 그 질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그리고 오류 없이 그렇게 이제 제대로 답변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스크린해서, 그렇게 해서 국정감사가 이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정책감사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날 당일날 하루에 소진되고 많은 그런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부처에서 국정감사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좀 수준 높은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올해 이렇게 이슈 분석 보고서를 개편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처나 국회의원들께서 이게 국정감사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거리가 좀 많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기자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잡은 이유가, 지금 국정감사가 아마도 지금 10월 추석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약 한 달 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서를 실제 국정감사가 시행되기 약 한 달 전쯤까지 완료를 해서 이 보고서를 발간하면 이 해당 부처들과 그리고 해당 상임위의 국회의원들께서 이거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또 한 달 전 정도로 날짜를 맞췄다는 설명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이슈 보고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제가 마쳤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훈 경제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 아마 의장님이 참석하시기가 조금 어렵다고 연락 오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곧바로 인사말 없이 우리 경제실장님의 설명으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사처 이관우 조사처장님께서 올해에 나온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기자분들과 보좌진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는 원래 참석하셔서 저희도 격려하시고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실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분야별 국정감사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실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종훈입니다. 제가 자동으로 움직이나요? 네. 제가 일단 중점 과제라고 불렸던 핵심적인 질문 51개를 포함한 제 첫 번째 보고서 제 1권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51개 하나하나가 내용이 상당히 심도가 깊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고,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저희 조사처 체계 또는 그 각 맡은 분야별로 3개로 나눈다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거를 상임위별로 구분을 한다면 해당 상임위 15개 각각에 하나 정도씩 골랐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1개가 추가돼서 총 16개를 일단 제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 이게 사실은 각 상임위에 해당되는 사안 중에서 제일 중요하거나 가장 핫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처장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 총 과제는 300개가 도출이 되었고, 그중에서 51개를 선별한 것 중에서 16개이기 때문에 다른 가지고 계신 이제 배포된 보고서 자체에서 다른 주제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텔레그램 다크웹 마약 범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은 왜 지연되고 있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된 질문 주제인데요.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이제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익명 기반 플랫폼에서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던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들 아시고 보도에 돼 있는 바처럼 IP 추적 또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이제 사이버 범죄 국제 협약으로 알려져 있는 부다페스트 협약에 우리도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고, 법무부 중심으로 2025년 기준으로는 이미 80개국에 가입돼 있어서 국제 공조가 절실한데, 아직까지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2022년 이후에 5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까지 가입서를 공식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질의를 던지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전제 조건에 영장 없는 저장 데이터 신속 보전 제도, 그리고 회원국 요청에 따른 민감한 데이터 제공 절차라는 필수 요건이 있는데, 이건 우리 형사법 체계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고, 또 신속 보전 제도도 형소법 특정 조항에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각 부처, 특히 법무부, 검찰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한데, 다음 주에 보시는 것처럼 1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없고, 이걸 주무로 이끌어 가셔야 할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법안 통과 및 이제 협약 가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물은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저장 데이터 신속 보존 제도가 이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이게 이제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고 이 또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고서는 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서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걸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주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단 두 가지 질의가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질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을 또 이 주제 안에서 다시 선별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주제는 그 본 보고서 7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경제 외교 현황을 고려한 북극 항로 개발 활성화 대책입니다. 저희가 주제를 선별할 때 뭐 당연히 기자님들도 관심 있으실 만한 그리고 시의성 또한 있는 주제를 선별했기 때문에 선정된 주제이고 그 자체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북극 항로는 뭐 항해 일수 단축, 뭐 물류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입안한 바 있고 특히 부산항 글로벌 거점 항만 도약 등을 발표해서 지방 소멸에 대비한 지역 개발이라든가 산업 발전 등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도모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제인 것은 맞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북극 이사의 옵서버 지위를 획득해서 뭐 활동을 하고 있었고 북극에 있는 다산 과학기지를 통해서 과학 탐사 활동도 열심히 해왔고 1차부터 3차까지 북극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적인 노력은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자면 서방 주도 대러 제재 체제에 동참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포함해서 유럽 안보 위기에 전반적인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실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북극 항로를 활용하자면 북미 대륙 쪽에 있는 항로보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한 항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건 불가피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전략이 있는가? 뭐 당연히 상충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답이 없는데 뭘 하고 있느냐고 따지고 혼을 내자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스러운 문제이실 것이고 아마 답이 없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던지는 문제일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북극 항로 이용을 경제성으로만 판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쇠빙선을 이용해야 되는 동절기 같으면 오히려 비용이 올라간다거나 친환경 원료 사용 의무를 제기하고 있는 이 북극 관련된 국가협의체나 위원회에서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충족할 것이며 뭐 항해 비용 추가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북극 항로에 관심이 애초에 많았던 3대 해운사들을 보면은 이미 북극 항로는 당장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까지 다 감안했을 때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이걸 내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뭐 아직은 소극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 북극권에서 주도권이라든가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뭐 자원 측면에서 기술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제가 급하게 가야 돼서 주마간산식으로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발표해드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가로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주제는 한미 조선 협력과 MRO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는 보고서 32쪽입니다. 당연히 이 자체만 봐도 현황이 뭔지는 어느 정도 드러나는 확연한 주제이고요. 간단히 보자면 뭐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또 중국 견제를 위한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동맹국이 협력을 요청하면서 과거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존스법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언스털루슨인가요? 그런 국내에서 군함을 건조하고 국내에서 상선을 건조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배타적인 그런 선박 조선 관련 법안들을 조금 완화해서 선박법 또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등으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완화하려고 하고는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에서 1,500달러 규모로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고 그것이
상당히 잘 작용한 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당연히 제기돼야 되겠죠. 질문 예시로 저희가 세 가지를 들어드리자면, 우선 미국은 동맹국 투자를 요구할 뿐 자국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조선 산업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없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스가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조선 협력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 더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실익이 정말 무엇인가. 게다가 우리 조선 산업의 긍정적인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국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국 법 내부 조선업, 미국 내에서의 조선업 조선업이 다시 한번 발전하는 방안 쪽을 그걸 막고 있는 미국 국내법이 미국 국내 사정에 의해서 해결되지가 않는다면 그걸 우회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대체로 논의되고 있는 걸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국방상호 조달 협정 체결이 주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걸로 만약에 미국 국내법의 규제로 인해서 실질적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잘 안 된다면 해결이 되겠냐 물을 수가 있겠고요. 또 대표적으로 군사 안보 협력까지 포함해서 미국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한미 조선 협력의 가장 유망한 분야로 MRO, 미군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혹은 창정비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MRO 수요를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또 수익성에 대해서 얼만큼 추계를 뽑아서 어느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우리 조선 산업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저기 질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조선 산업에 우리가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다시 일으켜주게 하려면 우리 조선 숙련 기술 인력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파견돼야 될 텐데, 인력 나가는 부분은 뭐 오늘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미국 조지아주 현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배터리 공장 사태도 있고요.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당연히 국감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저희가 뽑은 것은 스토킹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한 이혼도 평가입니다. 현황 너무나 이것도 역시 시사적으로 중요한 이슈고요.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2024년 스토킹 신고가 32,000여 건, 가정폭력 신고가 23만 4천여 건이고, 그에 비례해서 사실 안전조치 신청,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신청한 경우도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거의 만여 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절차는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은 절차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물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질문의 예시로 경찰이 피해자 면담을 작성하는 위험성 판단 점검표가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어서 위험성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요. 또 선택지 삭제 등 점검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은 반영할 생각이 있고 어떻게 할 생각인지를 질문을 우선 해야 될 것 같고, 신례를 들어서 2025년 올 6월에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경찰은 점검표 작성 절차와 규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은 위험성 판단 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할 법적으로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기한 만료된 스마트워치 반납 후의 범죄가, 이건 말하자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이후에 차후에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안전조치 기한 만료 피해자 위험성 지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또 가능할 거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경제 분야인데, 지출구조 조정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이 역시 신정부, 새 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과 새로운 부처 개편 및 새로운 장기 재정 전망, 재정 계획 나오는 것과 연관이 많습니다. 현황은 물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2년여 동안 세수 추계가 상당히 많이 빗나가서 결손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고, 사회보장 재정 확대, 또 인구구조 변화 등의 이유로 의무지출 증가는 눈에 보듯이 확연한데, 재정 적자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 이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재정 지속 가능성이 우려가 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를 보시면 아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걸로만 해도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1,000조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어가고 이자 비용이 올해 30조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지출 구조 조정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것의 비중이 커지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안 물을 수가 없는데 2023년 감사원 지출 구조 조정 추진 실태를 인용하자면 실질적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출 구조 조정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전체 지출 구조 조정 금액 중에 20.1% 정도로 감사원이 판단을 했고 그 나머지 중에서 어차피 있었던 사업 중에 연기된 사업이라든가 지지부진한 사업에 총 예산이 아니라 그 당해년도 집행 예산을 연기한 게 37.9%, 그 어차피 없어질 자연 감소분을 조정한 것으로 항목에 올린 것이 30.5%, 그러니까 거의 67%, 8%, 3분의 2 이상이 사실 지출 구조 조정의 명목에 들어가기엔 조금 부끄러운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회자 권한으로 실장님께 이제 5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의 자리가 기자 간담회이니만큼 기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서 준비를 했는데도 역시 버릇은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예시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소개하고 현황을 한 줄 정도 소개하고 질문도 하나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6월부터 3개월 동안 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사실은 좀 품을 많이 들여서 하나하나 아까워서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신뢰를. 다음 주제는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더 두말할 것 없이 또한 중요한 재정 관련된 이슈이고요. 가계부채 규모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1928.7조는 가계신용에다가 가계 대출을 더한 거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건 이거보다 커서 현재 제가 알기로 2,0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 2월에 발표한 총량 관리 목표하고 6월 대비 목표 6월에 발표한 수정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만도 2월에 수립한 증가 목표를 4개월 만에 수정하고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대출 가계부채라든가 가계 신용 부분을 관리할 생각이 있는지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 아까 저희 처장님께서 주요 주제로 소개하신 제목 중에 하나로 당연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역대 최고 대미 통상 리스크 현 대응 체계 문제 없냐고요. 내용은 많이 잘 알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타결된 상호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닥쳐올 품목별 관세, 또 이미 하나둘씩 이슈화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관련된 것을 골고루 물어본 질문입니다. 다음 주제는 5분이 남았는데 포인터가 안 도와주네요. 3분입니까? 다음 주제는 쌀과 전략작물, 농업사법을 포함해서 새로운 정부의 농정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중에서 쌀 전략작물 한다면 보통 벼 재배 면적 감축에 관련된 전략작물 직불제가 이슈가 될 겁니다. 그게 발표되고 시행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당장 올해 목표도 달성을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를 캐는 게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처장님께서 아까 대표적으로 소개하신 것 중에 하나로 바로 도심지 지방 침하 대책인데 이 부분은 아까 나온 질문과 취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이슈죠. 대형 산불 이후 폐기물 처리, 지자체의 의무 떠넘기는 중앙정부. 사실 저희가 600개 주제를 뽑다 보니 중요한 이슈나 중요한 토픽에 걸리면 그거와 관련된 다방면의 측면을 보다 보니 같은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개 중에 죄송합니다. 대형 산불 관련된 것만 적어도 2-3개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그걸 같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대형 산불 이후 폐기물 처리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산불 이후 후속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단히 보자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나 기초단체에서 다 떠맡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이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보다 자유로운 사용 방안. 이건 실제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질의를 만든 것이고요. 실제 사례를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아마 보고서 보시면 실제 사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겠고 거기에서 문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이라는 것은 있고 근로자들 중에 대표자, 대체로 노조 지부장이나 지회장 같은 분들이 실제 사례도 있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 중지를 시켰을 때 궁극적으로 문제는 그 다음에 노사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작업 손실, 그다음에 임금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적절한 중재와 해결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해 갖고 실현을 시켜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실장 저희 처장님께서 예시로 드신 것들 중에 하나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사 인력 확충 없이 가능한가, 이거는 실제로 시범 사업을 했으나 해보았더니 교원 정원 확대라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을 포함해서 여기에 참여한 교육 직원들이 제가 기억한 자료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상태로는 인력뿐만 아니라 자원이 충분히 투입이 안 돼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것 같다. 더 나아가 대학 입시하고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학생 선발권을 가진 대학교와의 연계와 협력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이라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의무가입으로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 역시 그 최근에 있었던 대형 산불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화재보험은 산불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가능성 근처까지 갔던 국가 문화유산들을 단순히 예방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보험 처리를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꼭 그 해당 사안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 재난에 관련된 보험이 가능한가, 보험 체계가 제대로 수립해서 그걸 실현 가능하게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일종의 보험 산업에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빠졌을까 봐 궁금해하셨을 텐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SKT 해킹, 통신망 보안 위협에 정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시다시피 정부의 조사와 대응, 또 해당 업체인 SK텔레콤의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중간 자기 스탠스를 수정하는 과정, 사후의 보상 대책에 대한 추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비자 불안이라든가 불만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이고 정부가 당연히 답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건복지 이슈로 넘어가서 수백조 치매머니 고령 치매 환자 자산보호제도 방안. 사실은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슈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 흔히 간과하기 쉽거나 혹은 지적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나 관련 당사자가 아닌 한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금방 사그러드는 이슈들이 많아서 저희가 뽑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고령화 심화로 또 단순히 치매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대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라든가 경제적 판단이 어려워지는 연령대까지 살아계시는 노인층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라든가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걸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납치 살인 사건 경찰 신고 효과 없는 것.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친밀관계 범죄라고 하죠. 교제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돼서 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충분한 경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경찰이 출동하고 초동 대처가 이루어지고 사고 처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방지하지 못하고 결국 인명피해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너무 급하게 설명드리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까지 감히 설명을 하려다 보니 아주 수박 겉핥기식이 되긴 했지만 토론하고 질문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연히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질문의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신 저희 전문가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에 강론이나 어려운 부분은 제가 그분들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조은 실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덕분에 다행히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께서 제가 부탁하셨어요. 혹시
내가 하다가 시간이 오버하게 되면 꼭 지적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어디까지나 실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오늘의 간담회는 국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국회 방송은 녹화 그리고 유튜브는 생중계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기자분들의 시간이십니다. 기자분들께서 오늘의 그 발표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국정감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성함과 소속, 직함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입니다. 예, 도심지 치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지금 잠실 쪽에 가면 강장 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데 그 일대에 지금 삼성, 롯데 건설을 해서 대단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여러 번 갔는데 이 집안에 대해서 그 주변 잠실은 원래 그 석효 호수가 한강 물줄기입니다. 물줄기인데 거기 이제 막히니까 그 집안에 물이 새는데 모든 건물을 지만 공사부터 시작해 지하수를 퍼가 한강으로 배수구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물 내리는데 세금을 매기가 톤당 이제 얼마이라 받고 있는데요. 지열 발전 같은 이런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물이 빠짐으로 해서 흙과 같이 나가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배가 부르가 있는데 대소변을 보면 배가 꺼지듯이 이 땅이 물을 항상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빠지니까 이 집안이 니라는 그런 결론이 제가 이제 전문가고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이 국토부에서 이걸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기술가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예민하고 땅에 물을 빼니까 치마가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현재도 강장 옆에 삼성의 롯데의 공사 현장에 가보면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하수구로 퍼올려가지고 한강으로 배출시켰습니다. 그 물을 빼지 말고 다시 원위치로 순환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치마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결론은 국토부에서 꼭 하시고, 요와 관련 없는 건데 지금 하남 신도시에 200만 평이 넘는 LH 경기도 하남시에서 주택공사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오폐수 처리, 폐공, 정화조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그래가 내가 여러 번 민원도 였고 심지어 현 정부에 진정서까지 했는데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님이 직접 친환경 백령 대회를 보고 가겠다가 지금 그 설계 변경이 돼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적폐청산에 우리나라 검찰도 중요하지만 LH가 붙은 이거는 정말 정신 차려서 청산해야 됩니다. LH에서 설계 변경을 안 해요. 그러면 현재 공사에 일당을 주고 시키면 현실에 맞게끔 입찰을 박아 설계 변경하도록 해야 되는데 옛날 구구 시대에 10,000원 주고 현재 공사만 5만 원 더 가는데 철업체가 제대로 설계대로 하겠습니까? 네. 전부 다 엄폐합니다. 이걸 정말 국토부에서 지적해가 네. 정말 시정되도록 하고, 네. NH부터 좀 정신 처리가 내일이라도 현장에 한 가보시면 네. 확실히 알 겁니다.
예. 예, 뭐, 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다가 소관부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대답은 드리기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잠실 건물 관련해서 문제는 제가 아는 한은 해당 관청에서 해당 건물 짓는 사업자 건축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라 여기 저희가 국감질의로 뽑은 집안 침하 문제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 잠실은 원래 모래로 쌓여 있는 곳이라 이미 10년 전에 롯데월드몰이 지어질 때부터 집안 침하 이슈가 있어서, 또 거기 속천호수 관련돼서 배수라던가 그런 이슈가 있어서 아마 해당 관청인 송파구청, 서울시 또 국토교통부에서 적절히 처리하시지 않을까. 물론 국감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연결이 된다면 질문이 될 것이고요. 하남시 오폐수는 환경부하고 하남시 경기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그 해당 상임이나 소관 그 질의에 관련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네. 예,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실 때 다른 분들께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너무 길게는 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신 기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점잖으셔서 아마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지금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의 질문에 도움이 되도록 혹시 실장님, 제가 아까 겁나 빨리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아주 중요한, 이거는 꼭 얘기해갔다라는 주제가 있으시면 하나만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사이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정리해서 실장님 말씀 끝나시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한테 시간을 추가로 주셔서 사실 16개 각 상임위별 하나씩 꼽은 거 말고 51개 결정적 질문 안에도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렸으면 싶은데 따로 자료를 준비 못한 것들이 있어서 일단 그거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같이 다 마찬가지로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질문들입니다만, 국방위원회 질문 중에 한미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까, 이런 이슈도 사실은 현안으로 중요하고요. 아까 산불 대형 재난 관련된 이슈가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안전위 소관 질문으로 51개 중에 포함되는 것 중에 재난도 칸막이식으로 대응하나라는 질문의 질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처 간에 중첩되는 영역이라든가 소관 사안 때문에 대형 재난, 산불을 포함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디까지 우리 부처의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담당인가를, 예를 들면 산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딱 칸막이를 쳐서 여기까지는 우리, 이 다음에 너희, 이런 실질적으로 작동하지도 않고 그렇게 작동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무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가계부채를 소개해드렸는데, 뭐 관심 있으시겠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한국이 기회냐 위협이냐라는 제목의 이슈도 있습니다. 대체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이고 재빠르고 신속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현 국회에도 5개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서 논의 중인데, 거기에서 논의되지 않은 이슈,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슈 같은 것이 제기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핫한 이슈에 편승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핫한 이슈에서 빠져있는 게 뭔지를 지적해드리는 차원에서 과제를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기재위 관련된 이슈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파적으로 논리적인 근거 대신에 정파적인 이해 때문에 한편에 서서 비판을 하고 비판을 막는 비판을 하시는 이슈가 있는데, 뭐 세수 문제죠, 재정. 대표적으로 기재위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이슈 중에 할당 관세는 정말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뭐 관심 없으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할당 관세로 1년에 관련된 단위가 제가 기억하기로 3조가 넘습니다. 이런 것만 모아도 수십조가 될 텐데, 근데 할당 관세
부과는 상당히 자기적이거나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할당 관세 설정의 법적이고 명목적인 그 근거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특정한 품목의 관세를 수시로 임의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부과하는 게 정말 그 물가 안정 목적에 기여를 하는가를 묻는 조금 테크니컬하지만 중요한 이슈고요. 뭐 여기엔 없지만 그 300개 중에 이런 종류의 이슈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용카드 공제를 이제는 전 국민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기본 목적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20년 전에 생긴 거죠. 지금 안 쓰는 사람이 없는데 아직까지 유지하는 거는 정부의 세수 차원에도 상당히 큰 이슈인데, 제가 알기로 6조 이상 거기 매년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거 건드리자는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저희도 매년 제기하고 국회 국감에서도 이슈로 올립니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라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슈를 제기했고요. 농해수위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여기 자료는 없지만 농업 수입 안정보험, 그다음에 어업 수입 안정보험 두 개를 세트로 저희 51개에 넣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농업과 어업, 수산업 역시 퇴화된 1차 산업이 아니고 앞으로 조금 더 스마트하게 키워나가야 될 미래 산업이라는 생각을 해서 국가가 산업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농업과 어업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과제를 넣었고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슈를 일부러 뺐습니다. 너무 머리 아파서. 그게 51개 중에 2개. 하나는 전환부문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목표. 발전이 아무래도 그 에너지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데, 뭐 이거는 정부 조직 개편상 기후에너지부 신설과도 관련이 없을 수가 없고 목표를 계속 상향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으로서도 난처한 주제이고 국제적으로도 뭐 양보가 없는 상황이라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한다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국회가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넣었고, 이 전력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비판적으로 세게 나간 게 산업부 전기요금 정산 왜곡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런 주제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정도면 됐습니까? 네. 뭐 몇 분 더 주시면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아마 기자님들께서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 그 사이에 질문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실까요? 잠시 그럼 그 기자님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혹시 다른 거 하나만, 다른 분, 사실 저희 오늘 이 자리는 기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자리이고, 경제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저희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자리여서 주요한 이슈 중에 저희가 직접 쓰신 조사관 분들께 짧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오늘 급하게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별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 사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실장님께서 제안하신 게 가정폭력, 납치, 살인 사건, 경찰 신고가 효과 없는 까닭은 뭐 이런 쪽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관련 조사관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허민숙 박사님이시죠? 네, 허민숙 박사님, 네,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여성팀 허민숙 조사관입니다. 여기 기자님들께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김은진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조사처의 기관에서는 이렇게 실명이 나가도 되느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유족분들한테 어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게 김은진법을 반드시 통과해달라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셔서요. 사실 김은진 씨가 9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소 보충 이유서 600장을 경찰에 접수했는데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5월 12일 날 납치 살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왜 도움을 받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 현장에서 반의사불벌죄라는 문제가 있고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 스토킹 처벌법에는 들어왔지만 접근금지 명령 내려주면서 GPS 전자장치 부착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제도들입니다. 만약에 김은진 씨도 접근금지 명령 받고 있었는데 GPS 추적장치 전자감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라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흥신소통에서 어디 있는지 주거지를 알아내고 계단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순간에 김은진 씨를 납치해서 끌고 가다가 이제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보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국회에서의 속도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기자님들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김은진 법이 하루속히 그 제정되어서 지금 작년에 민간단체에서 555명 살해당하거나 살인 미수였습니다. 16시간마다 한 명씩 살해당하거나 지금 다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집중하셔서 국회 그리고 행정부 모두 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아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더 계실까요? 네, 앞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이코노미뉴스 송태원 기자라고 합니다. 정부가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조선 재건에 총 200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이 중 상당 부분을 직접 투자가 아니라 대출, 보증 등 간접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금융 패키지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한다고 해도 투자 주체인 우리 조선사들에게 200조 원이라는 그 금액 규모 자체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이런 대규모 대외 투자가 국내 조선사들의 재무 구조와 향후 투자 여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능하진 않은데요. 저희 조사관님들이 가능하셔도 이거는 정부에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답을 드린다고 한들 그게 시행이 되려면 정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저기 담당에서 어느 분이 있으셨죠? 저기 여러분이 같이 동시에 이 주제를 다루셔서 혹시 외교안보팀에서도 마스카를 다루신 것으로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담당자가 혹시 다른 담당 조사관분 그 질문에 답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잠시 저희 외교안보팀장님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한 취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당파적인 또 관점에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한지 아니면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 자료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그런 계기를 갖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면 관련된 주제로 보시겠지만 역대 최고 대미 통상 리스크 현 대응 제재 관련해서 마스가 조선업뿐만 아니라 대미 투자가 1,500억 달러, 3,000억 달러 해가지고 액수가 그 자체도 사실 저희도 확정된 거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변성도 높고 규모 자체도 역대급으로 크기 때문에 직접 조선업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당연히 국내 투자에 부정적이거나 네거티브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수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저희가 여러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강하게 들어간 것이긴 하지만 내수 경기에 순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죠. 그렇고 특히 대미 수출이 집중된 지역에는 대체로
그 대미 투자라든가 대미 협상에 관련돼 있는 선봉에 있는 대기업들만 얘기를 하시는데 산업 연관성이라든가 그 연계 체제를 보면 각종 그 밑에 협력업체라든가 중소 하도급까지 다 포함해서 고용까지 관련된 문제가 당연히 엄청 큽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중후장대 산업이 화학산업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부문별로 하나씩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차례를 넘겨줘야 될, 우리도 그만큼 성숙한 나라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노후 산단부터 시작해서 고민에 대한 이슈는 정말 머리 터지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요. 그럼 대미 투자에 기인한 산업 공동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정부도 답이 없을 것이고, 하지만 뭐라도 해야 될 상황이니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로부터 시작해서 현황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조금이라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은 당연히 묻게 될 것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추산을 해보거나 파악해 본 거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예년 같은 형식이었으면 저희가 질의로 마치지 않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제안으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팩트 기반으로 적어드리긴 했으나 올해는 형식을 바꾼 취지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 앞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당연히 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생각 안 해보고 우리는 질문만 할 테니 답은 너희가 해라, 이거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자면 뭐가 있을까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답을 생각한 다음에 질문으로 구성한 거기 때문에 국정감사 준비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의원실에 저희가 소개드릴 때도 그 부분을 알릴 것이고, 실제로 그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활용하셔서 그런 부분에 채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공개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던 그런 베이스 정보들은 기꺼이 공유해드리고 활용하시도록 할 겁니다. 예,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손 드셨던 분이 뒤에도 계셨는데요.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비즈 이민우라고 합니다.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문 관련해서 좀 미니멀한 부분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 전화 질의 한번 드립니다. 그 내용 보면 배당소득과 주식자본 이득 간 세부담 차이가 미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좀 조세 중립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도모하고 있는지, 또 이들과 그 한국 간의 배당소득 세제의 차이점이 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와 관련해선 저희 조사처에서 외부로 발간하는 내부 자료 말고 외부로 발간하는 이미 발간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 관련된 이 질의는 한 달 이내로 담당 조사관이 직접 작성해서 저희가 외부로 발간한 배당소득과세와 주주환원 관련된 정책 제언,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꽤 많이 보도되고 아시는 분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그 보고서에 사실 이 질의의 바탕이 되는 베이스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배당소득 과세 제도가 작년에 결국은 무산돼 버린 금투세하고 증권거래세까지 포함해서 증권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자 소득하고 배당소득 이자 소득, 그다음에 주식 양도소득하고 세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나 거기에 대한 세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국가별로 또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증권거래세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국하고 대만은 있지만 나머지 나라는 없고, 이런 종류의 세금을 다 모아서 하나로 일괄 과세하는 독일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와 일본처럼 이렇게 제각각 나눠서 하는 나라가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세액 공제라든가 그 혜택까지 들어가면은 머리가 굉장히 깨지게 아픈데 그게 완벽하게 다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가 이미 밖에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그래도 저희 쪽으로 질문을 주셨으니 혹시 재경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고개를 지금 젓고 계십니다. 그럼
혹시 작성한 조사관이 계십니까? 아, 네. 저희가 네, 자리가 좀 부족하고 해서 따로 이 자리에 아마 담당 조사관들이 51개 질문과 관련해서는 많이들 들어와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들어와 계신 경우들이 많아서 기자님께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 조사관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재경 팀장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예, 다른 질문 계시면 받겠습니다. 근데 기자님 아까 진짜 말씀 오래 하셨거든요. 아, 네, 잠시만요. 여기 지금 아, 네, 죄송합니다, 기자님.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국회방송 이소희 기자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입조처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내용이 정말 생산적이고 너무나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항상 생산적인 국감을 기대하지만 좀 작년 사례만 해도 너무나 정쟁 국감으로 흘러가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입조처의 핵심 제안들이 국감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입조처 차원에서 이제 사후에 좀 이렇게 집계나 측정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이 이슈 분석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셨었다고 했는데 이제 질문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부처 입장이면 좀 아쉬울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개선 방안을 넣으셨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질문을 강화하신 취지나 배경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년 형식에는 저희 제안이 이 분석이나 제안이 국감에서 얼만큼 반영됐는지를 피드백을 한 건 제 기억에는 없고요. 대신에 국감에서 저희를 통해서 혹은 통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국회에서 질의하신 국감 질의 내용이 다음에 자료 준비할 때 얼마큼 반영이 됐는지는 사실은 지난 해까지의 보고서에는 담았습니다. 다만 근데 그게 총량 규모에서 아니면은 실행 비율 규모에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냥 뭐랄까요, 외형적인 수치에 그쳤지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적극적이고 되게 말하자면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번 보고서 형식이나 내용 개편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 보류 상태로 놔두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로 했는데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국감에서 작년까지 형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식으로 제안드리는 게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됐는지는 이번 국감을 예의주시한 다음에 내년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가능하면 새 형식의 부록으로 붙여서 첨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처장님께서. 예, 올해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된 취지는 이제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국감 보고서,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얼마나 국정감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럼 이제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 보좌진들이겠죠. 그래서 국회 보좌진들을 상대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발간하는 보고서가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보고서를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현황 및 문제점 그다음에 이렇게 대응 방안 이전 방식으로 보면은 이제 대안 제시까지 해가지고 한 3-4페이지 정도 실제로 대안 제시도 한 2페이지를 넘어가기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제 전체에 한 600개 정도까지 이렇게 이슈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하기 때문에 대안 제시의 내용에 대단히 좀 깊이 심도 있게 이렇게 제시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안 제시의 방향 정도만 제시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논의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를 이제 질문자 입장에서 국회가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피감기관
이제 각 부처들이죠. 부처들 입장에서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라는 게 그렇게 큰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해요.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는 국회 일부분이죠. 국회의원 지원기관으로서 국회 일부분인데, 그러면 국장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이 하기도 하지만 같이 준비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돕는 국회 보좌기관, 지원기관이죠. 지원기관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잘 하는 것이 국정감사 핵심 요인인데, 그 견제를 잘한다는 것의 핵심은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당 부처가 어떠한 정책들을 해왔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문제를 내고 답을까지 같이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은 좀 뭉툭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문제점도 제시하고 대안도 내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질문도 조금 뭉툭해지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버리고 말 그대로 국정감사에서 질문자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안을 좀 같이 논의해 봐야 될,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에 더 맞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감기관인 부처 입장에서도 이 보고서가 나오면 본인들의 답변 자료를 쓰는데 활용하는 정도밖에는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부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매년 국정감사가 실시되기 한 1개월 전에 이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부딪히게 될 질문들을 한 달 전에 미리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미리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국정감사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정감사는 그날 당일에 한 번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말지만, 이렇게 되면 이미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는 한 달 전에 질문과 답변이 거의 대부분 완성이 되고, 국정감사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토론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이렇게 개편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 조사관들이 대부분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그냥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그런 그 보고서로서는 훨씬 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답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투데이 신문의 박효령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거 잘 봤는데 기존 주요 이슈를 600개에서 300개로 또 줄이셨고 양보다 더 질을 강조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편을 통해서 이 주요 이슈의 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좀 어떤 과정을 추려서서 이렇게 주요 이슈를 국정감사 전에 발표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 혼자 답변 드리기는 사실 제가 알고 이해하는 부분이 협소해서 완전한 답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긴 하지만 예년에 보고 형식이 달랐다고 해서 제가 아는 한 국정감사 대비하기 위한 이 자료 준비하는 그 내용이라든가 준비에 들어간 기본 정보가 다르진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 동안 국회 지원기관으로서 의원실과 국회 요처의 여러 곳에서 요구하시는 각종 정보뿐만 아니라 이슈에 대한 조사 분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만 올해 적어도 저희 세 개 실에서 지금 현재까지 6,000건 이상 조사 회답을 했고 보고서도 100여 건이 넘는 거의 200여 건 가까운 보고서들을 외부에 작성을 해서 이미 외부로 공포를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정보 수집과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각종 간담회라든가 현장 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분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얻은 정보들을 통해서 각 조사관들이 개별적으로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그 지난 한 해 동안의 가장 중요한 이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꼭 국정감사에서 물어야 될 부분을 모아가지고 정리했다는 측면에서는 예년과 다를 게 없고요. 올해 조금 더 달라졌다면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만 양보다는 질 쪽으로 조금 주목하고 형식을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에 활용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꾸고자 하다 보니 예년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질의 내용과 과제 주제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이거는 뭐 저희 바람이지만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쪽으로 갔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추가 설명 있으시겠습니다. 네, 저희 그 입법조사처의 기관 설명과도 약간 좀 부합이 될 텐데, 이제 저희가 그 3개실로 돼 있고 그다음에 총 12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2개 팀이 총 18개 지금 우리 그 부처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12개 단위의 팀으로 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12개 팀에서 예를 들면은 그 한 팀에서 예를 들면 몇 개의 주제를 선정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상임위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그 국정감사 이슈가 몇 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그 한 팀에서 7개, 8개, 그러니까 600개까지 하게 되면 한 팀에서 7개, 8개까지도 이제 이슈를 보통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미 그 현안 질의에서,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렇게 이미 검토가 좀 됐다든지, 또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그 방식으로 가지고 입법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은 지우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51개의 결정적 질문이라고 해서 별책이 있는데 18개 상임위를 생각해 보면은 한 개 상임위에서 3개 정도 이제 그 핵심 이슈를 꼽아내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려면 예를 들면 각 팀에서 이제 그 정치실 4개 팀, 경제실 4개 팀, 사회팀 4개 팀에서 각각 이제 몇 개의 예비 후보들을 올려야 되고, 거기서 예를 들면 2배수로 줄이고 다시 줄이고 각 실별로 해서 다시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꼭지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는 약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아래로부터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질문 꼭지들을 엄선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300개, 격절적 질문 50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 담지 못하는 아쉬운 주제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쉽지만 조금 포기하고 선택한 질문들에 집중해서 좋은 질문들을 찾아내자라고 하는 부분에 좀 역점을 뒀습니다. 예. 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2달이 아니고 3달 동안 했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러 기자분들께서 저희한테 질문도 주시고 코멘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후 저희가 국정감사 조사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조사처의 입법 지원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으로 여기고,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